자, 우리 11번 갑시다. 11번. 다음은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은 그랬죠. 이것도 제가 유형별로 봤을 때 또 내일 문제가 있어요. 요 유형 좀 알려드릴게.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막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그죠? 조선도 1607년 부산 두무포에 다시 외관을 설치한 이후에 북방에서 여진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일본과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럼 1607년이면은 어느 왕 때인가요? 선조 때입니다. 선조가 1608년에 죽으니까 아직은 이제 선조 완전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1609년도에 광해군 때에 기유약조를 체결하죠. 이건 아마 많이 알 겁니다. 기유약조. 일단 여기서 가장 근접한 사실이라고 그랬으니까 1607년이 17세기 완전 초라고 하는 걸 딱 기준으로 잡고 그러고 가야지. 정미약조, 이건 16세기 명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죠. 16세기 1547년 명종 때니까 명종 이후에 또 인명선, 선조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선조도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 기유약조, 여기 1609년 광해군 때 여기 대비가 있고, 비변사 설치 임시기구로, 이거는 일본보다 더 앞이죠. 중종 때 임시기구로 1510년 삼포 외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일본보다도 더 먼저고, 계해약조, 이거는 더 먼저다. 그지? 세종 때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가 1443년인데 그 해예요. 계해약조. 세견선과 세사미도 거류 외인을 정한 그런 내용이 이제 계해약조죠. 그러므로 순서대로 배치하면 4, 3, 1, 2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2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아셨죠? 응? 답은 여기선 2번인데, 비슷한 유형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학사에서 역사서를 가장 가까운 시기, 다음 보기와 관련된 역사서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책,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도 늘 내드리는데 고려시기의 역사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일단 왕조실록, 7대실록이 있겠고, 그죠? 7대실록. 요거는 현종 때잖아. 태해정관 경성 목종 때까지의 실록을 다시 만든 거. 왜냐면 거란차 들어가지고 불탔기 때문에. 7대실록. 요거니까 이건 몇 세기예요? 11세기가 됩니다. 11세기. 그런 다음에 뭐 고급록이면 이런 거 다 뭐 하고 통과하고, 의미 있는 게 삼국사기 아니에요. 그죠? 삼국사기. 요거는 1145년 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습니다. 묘청 1135년 요게 있고, 삼국사기 10년 뒤에 딱 쓰여지는 게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은 뭐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게 또 동명왕편 1193년입니다. 이렇게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래놓고 이제 13세기 넘어가서 있는 게 뭐냐? 처음에 해동 고승전이에요. 1215년 해동 고승전. 그래놓고 의미 있는 거는 이제 13세기 삼국유사가 또 의미가 있죠. 삼국유사. 1281년에서 5년 사이. 그 다음에 제왕운기 이승휴, 가장 또 가까운 제왕운기가 있어요. 제왕운기. 이거는 1287년입니다. 뭐 뒤에 가면 14세기인지 뭐든 사략 같은 것도, 이재현의 사략도 있지만 그건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럼 어떤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냐? 가만 보면 요거는 12세기거든. 12세기. 요것도 12세기거든. 이게 큰 덩어리로 치면. 그런데 여기서 동명왕편을 딱 주어줄 수 있어요. 보기로 동명왕편을 주어주면 이 역사서가 쓰인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인 역사서는, 그러면 이건 12세기 이렇게 때리면 같은 12세기니까 삼국사기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더 가까운 시기야. 그죠? 근데 이건 13세기거든. 세기별로 딱딱 때려놓은 사람들은 요거 이제 같은 12세기니까 이거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13세기지만 이게 더 가까운 시기예요. 그치?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걸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국유사 요거 쓰여진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또 뭐가 돼? 해송고승기 아니면 제왕운기 이렇게 또 매칭을 시켜야 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자, 제가 분명히 문제 뭐 그냥 내줬다고 봐야 돼 문제를. 자, 그런 유형으로 또 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다음 종교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그 교리는 유불, 선교, 도교 세 개의 어떤 그 내용을 대충 취해서 부연하고 또 하느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취해서 하느님이 인간의 화와 복을 실제로 맡고 있다고 한 것으로서 시골 백성들이 많이 믿었으며 보국안민을 빌었다. 키워드가 있죠. 보국안민. 그럼 뭐야? 동학입니다. 동학. 그러면 하느님이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나에게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나에게 이 부적을 받아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고 나에게 이 주문을 받아서 나를 위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가르치면 너 또한 덕을 천하에 펼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주문도 있고 부적도 있죠. 동학 같은 경우에 부적이 이제 뭐냐 이런 부적이 있어요. 천이라고 하는 걸 딱 형상화 해가지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이런 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 만세불만 맞아 영세불망 만사지 해가지고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뭐 만세불망 저기 영세불망 만사지 해가지고 21글자의 주문도 외우고 그러면 주문 외고 부적 붙이고 다니면 총알도 피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동학이거든. 동학 최재우가 창조했던 단 동경대전이라는 동학의 경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어떤 포교집 이런 것들은 누가 간행을 했느냐? 최시영이 간행을 했어요. 간행 자체는 암기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동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선 수백 척과 정예병사 5, 6만을 얻어서 대포 등 예리한 무기를 많이 싣고 우리나라 해변에 와서 국왕에게 글을 보내기를 우리는 전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므로 선교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달라라고 해 주셔서 이건 뭐 천주교죠. 서학. 잘못된 집안 자손이나 벼슬길이 막힌 첩 자손이나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 아래로는 어리석은 백성이나 그릇된 행위를 하는 무리들이 서로 교우라고 부르며 사실을 두루 숨기고 한편이 되었다. 이것도 서학입니다. 서로 교우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또 비록 지극한 효랄지라도 맛 좋은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드릴 수 없는 것은 부모가 잠들어 있을 때 앞에 차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유교적인 제사거든. 그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서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를 까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사학입니다. 사학. 그래서 여기 동학은 1번만 되겠죠. 12번,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 자, 13번. 요 13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상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거든요. 국가에서 한 집의 재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및 부를 이게 결부법에서 이제 부야 수확량의 단위의 개념입니다. 를 한정해서 한 집안의 어떤 영업전으로 만들어주되 당나라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토가 많은 사람은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더 주지 않으며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업전이라는 거, 그지? 영업전. 그럼 이게 영업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지를 주고 영업전은 어떻게 하자? 세습을 시켜서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최소 생계비를 지급하자라는 게 영업전이에요. 영원히 조상대대로 조업으로 물려주자는 거. 그러면 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성호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을 했어. 그지? 예, 토지 소유의 하한선 주장. 요 하한선으로 제시된 명칭이 영업전이에요. 영업전. 그래서 영업전은 요거는 세습을 시키고 혹은 세전, 그 다음에 매매를 불가능하게 만들면
그럼 최소한 굶어 죽질 않겠느냐. 이제 이래서 영업전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전후 농민의 생계 기반을 보장해 주자라는 개념이 이게 한전론인데, 그럼 이윤을 보니까 진정으로 한전제를 그 한제를 만들어서 모년 모일 이후에 이 한전제 이상으로 많은 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법령 공포 이전에 사들인 것은 비록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광점하더라도 불문에 붙인다. 법령 공포 후에 한제를 넘어서 곧 한전제를 넘어서 가점 더 점유하는 자는 백성들이 적발하면 백성들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한전제인데, 한전제 그지? 한전론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이거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주장한 거예요. 상한선을 주장한 거지. 그럼 이게 누구냐? 똑같은 명칭의 한전제인데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알았죠? 박지원. 그러면 요 둘은 이익은 한전제, 박지원도 한전제.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대안으로 제시했냐면 지주전호제의 극복이야. 지주전호제. 지주전호제가 너무나 심화되다 보니까 전호제 심화. 제가 지주전호제가 약화된 적은 없다고 그랬죠. 1948년 이전까지는. 크게 보면. 그런데 전호의 생계 기반을 보장하자. 생계 보장. 생계 기반을 보장하자. 이런 입장이 이제 이익인 거고, 반면에 박지원은 지주의 대토지 변경을 막자라는 거예요. 그죠? 토지 억제.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약발 같이 쓰면 좋겠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좀 보장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위에서 프레싱해서 누르고, 이제 그래서 궁극적인 어떤 근본 원인은 뭐다? 배경은 이거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요거죠. 박지원이냐, 이익이냐. 그러면 1번 기업은 이익은 과구로고 썼죠. 조선후기 상품작물의 경제의 현실을 반영해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한 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토지 경론과 관계가, 이건 뭐예요? 정약용이죠. 말하자면 공동경작은 여전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균등하게 분배한다. 단 노동량에 따라서 차등 분배, 이것도 바꿔야 될 것이고, 니은의 저자는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매 장려, 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오케이. 생산력 발전, 이걸 위해서 또 수레와 선박 같은 걸 이용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화폐를 적극적으로 쓰자고 하는 용전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지원 용전론. 그 다음에 양반사회 비생산성을 깠다는 거, 그지? 양반전이라든가 호질이라든가 이런 거, 또 허생전도. 그 다음에 니은은 박지원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분배하자는 토지기용론. 이건 누구? 유형원의 균전론이에요. 그죠? 이건 양반과 농민에게 차등 분배하자. 그런데 중상학파의 선구자라는 유수원은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 다음에 전문화, 이걸 강조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고, 이것도 아주 잘낸 문제라고 봐요. 잘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문제라는 측면에서 상으로 본 거고,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13번은 여기서는 몇 번?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자, 14번 갑시다. 14번은 조선 후기에 전통적인 과학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해서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서 큰 진전을 보였다.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왕래하던 조선의 사신들은 서양 선교사와 접촉하고 서양의 과학기구와 각종 서적을 조선에 들여왔다. 당시 사실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당시 그럼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오죠. 조선 후기. 고려 만국전도 이게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세계지도, 그죠? 그래서 중국에는 인식 변화, 그지?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정밀한 과학적인 어떤 지리학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케이. 이전보다는 맞고. 김성문은 역학도회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해서 우주관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죠? 최초로 지전설, 이것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 이런 의미가 돼요. 김성문 최초로 주장했다는 거.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이제 홍대용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단 성호 이익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지전설을. 그런데 이익에 남긴 문집에는, 그 많은 책에는 지구 자전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조심해야 돼. 단 이익은 또 저거 지구 구형설을 주장했어. 지구는 둥그렇다고 하는 지구 구형설. 이익은 홍대용도 지전설 주장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 그죠? 무한 우주론 플러스 저거요, 외계 생명체설. ET가 있다고 믿었어. 홍대용은 I love ET.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타당하고, 이광적은 지구 전요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했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이 지구 전요 자체가 이건 최한기 겁니다. 19세기의 최한기. 이광정은 16세기에 명나라에 갔다가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세계 지도, 그러니까 유럽 지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야. 유럽 지도 전래.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좀 사항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개별적인 사실 중에. 자, 15번은 다음 왕의 치적으로 옳은 것. 이건 평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자서를 써서 편액에다가 딱 써붙여서 어떠냐, 뭐 이렇게 했더니 누구예요? 정조죠. 그죠? 정조. 그러면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왕의 입장에서 어쩌고저쩌고 초계 문신제 맞죠? 초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백길초, 뭘 베낀다, 보고서 작성한다는 뜻이야. 아를계. 그래서 현직 관리 중에 젊은 37살 이하의 젊은 선비들을 유능한 사람을 보고서 리스트 작성해서 올리면 발탁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더 적재적소의 요지에 배치하는 것을 초계 문신제라고. 그러니까 문신을 초계했다는 뜻이죠. 그죠?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우 정조지, 그지? 단 대전 회통 흥선대원군, 육전조례와 더불어 흥선대원군이고, 이것도 정조예요. 속대전은 영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이건 영조죠. 신문고 최초 태종, 다시 설치 영조. 영조. 4번은 바로 이게 신의 통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 상인의 금 난전권을 철폐하는 1791년 신의 통공. 정조죠. 정조. 그러니까 평범하다. 3번 이렇게 보셔야지. 그지? 15번은 3번. 오케이.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됐죠. 그죠? 근현대사. 자, 근현대사 제가 불평등조약 체제는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또 순서도 배치를 하라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강화도제약의 어떤 불평등조약을 보여주는 것을 옳은 것은 그냥 항상 알고 있는 거죠. 평범하게. 7관, 10관. 그지? 해안측량권, 치해복권. 두 가지는. 그 중에 12개 조관 중에 가장 불평등하다. 일단 1관,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정한, 일본의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니은의 제4관, 조선은 부산 외에 2개 항구 밑줄 쫙 어디? 원산, 인천 차례대로 부산 76년, 원산 80년, 인천은 83년에 오픈하기로 한 것이고, 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을 하기에 편리한 항구 2곳, 그게 바로 이제 거기죠. 7관 해안측량권이죠. 해안측량권. 요게 이제 리을이 가장 불평등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 미음 8관. 이게 바로 또 무엇이요? 어쩌고 저쩌고. 9관, 10관, 시옷 체크. 요게 바로 뭐예요? 지혜법권적인 요소로 개항장 안에서 일본 놈이 잘못해도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사법권을, 사법주권을 이제 이건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영사재판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표현은 이때 없으니까 리을 시옷 3번.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3번 이렇게 잡으셔야지. 이건 중학생도 푸는 문제죠. 중학생도. 그 다음에 17번. 다음 사업의 결과를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득실, 이전과 변경을, 득실이나 이전 또 변경을 사문기나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사람의 권리를 원용함을 상례로 하였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특별히 조사국을 설치하여 지적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며 재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1912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만든 게 토지조사국이에요. 토지조사국. 여기서 조사국은 그럼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 약탈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 그러면 결과 식민지 지주제는 강화됐잖아. 그러니까 농민 토지의 소유권 확대? 말도 안 되는 거, 그지? 이건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해서 오히려 미신고 토지라든가 마을의 땅, 문중의 땅, 관공서 땅 다 뺏어서 전 농토의 40%대를 총독부 소유로 하고, 요걸 일본놈 농업 이민을 증가시켜서 걔네한테 헐값을 부과하고 이랬더니, 그런 농업 이민을 주도했던 회사가 뭐예요? 식민지 지주회사. 동척, 그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주 개 잡놈들이죠. 그 결과 지주 소작제는 강화되었다. 그지? 이게 식민지 지주제 강화예요. 지주는 증가 감소? 증가합니다. 1%대. 왜? 일본놈 농업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장농 감소, 자소장농 감소, 소장농 겁나 증가. 그지? 소작지를 얻기는 더 어려운 조건이 된다. 그래서 기한부 계약 소장농으로 전락한다는 거. 그런데 이걸 토대로 10년대 토지 뺐고 20년대는 뭘 뺐어요?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뺐지.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증산량 지수보다 수탈량 지수가 많다는 것은 이거는 식민지 수탈 구조였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30년대 초에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됩니다. 노동운동도 최고조화되고, 그래서 고양기라고 하잖아. 이거를 회유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은 농공경진 정책 추진하면서 농업 정책을 수정하고 농민을 회유하고 탄압하는 개량적인 정책도 씁니다. 그게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거예요. 32년부터 36년까지가 의미가 있고 꾸역꾸역 40년까지는 가는데, 농촌진흥운동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을 회유하기 위해서 개량적으로 법을 3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32년도에 자작농지 설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작농지 설정사업. 이게 뭐냐? 극소수 자소작 소작농에게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대출 받은 애들은, 저리 자금으로 대출 받은 애들은 자기 땅 사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소작쟁이를 하겠느냐? 안 할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뭘 노리는 거냐? 일본 금융자본의 조선 농민과 농촌 직접 수탈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라? 농촌진흥운동 적으세요. 농촌진흥운동, 진흥운동 32년부터 36년까지가 의미가 있고, 이제 마지막 40년까지인데, 근검 절약하라, 차금을 예방하라, 노동을 강화하라,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여기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3가지가 의미가. 첫째, 자작농지 설정사업. 설정 혹은 창설이라고 해도 돼. 창설 사업.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거지, 그지? 창설 사업 32년. 그다음 두 번째, 조선 소작 조정령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소작 조정령, 소작쟁이를 사전 조정하기 위해서 회유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노량진에서 정시용이 가장 과격한 소작농이다. 그러면 나를 교장, 또 경찰, 금융당국 이런 애들이 다 날 불러가지고 쇠고기 사 먹이면서 이렇게 회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소작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주도 불러가지고 같이. 조선 소작 조정령입니다. 33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 농지령. 조선 농지령은 소작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해서 개량적으로, 그 이전에 기한부 기약 소작농이었는데 3년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해줘요. 그런데 마름의 중간 수탈은 단속해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해. 마름이 이제 농산물 걷어오는 애들인데, 지주 농산물을 걔네가 또 삥 뜯는 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단속해주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고율의 소작료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해도, 이게 34년이거든. 이게 이제 조선 농지령.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놈 지주는 증가했다. 오케이. 화전민, 이주민은 더 증가했다. 그렇지 뭐. 살기 어려우니까.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17번은 답은 1번. 오케이. 자, 18번. 이 18번은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상인데 변별력은 좀 약해요. 난이도는 상인데 변별력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설명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로 어떤 키워드로 맞힐 수는 있는데 제대로 맞췄는지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헌장의 개정 명칭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우리 직렬에서도 이런 수준 높은 문제를 내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교수가 직접 낸 것 같습니다. 보면 1번 보면 1차 개헌 때 19년 통합헌법이 임시정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까지 있잖아요. 통합헌법으로서 그때 명칭이 임시헌법이었어. 19년. 이거 맞아요. 대통령 중심 지도체제면서 내각 책임제를 좀 절충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의정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 때 25년 2차 개헌하거든. 왜냐하면 23년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고 떠나는 사람 많고 해가지고 이제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로 바꿔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무령이라고 명칭을 써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이걸 답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국무총리나 국무령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똑같아. 근데 어쨌든 국무령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돼. 바꿔야 되는데 또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임시헌장이 아니에요. 2차 개헌 때는 똑같이 1차처럼 임시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임시헌법. 1차 개헌 때는 임시헌법이라고 그랬고, 통합헌법, 임시헌법. 2차 개헌 때, 이때도 임시헌법이에요. 3차 27년 임시약헌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약헌. 4차 이때도 임시약헌이에요. 5차 44년도 충칭, 4차 5차는 충칭이긴 한데 이때 임시헌장이라고 그랬어. 임시헌장.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걸 모를 겁니다. 모를 거고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요거까지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요거 때문에 틀렸다고만 하지 요 명칭 자체도 틀렸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모르니까. 5차만 임시헌장이라 그래요. 5차만. 응? 1차, 2차는 임시헌법, 요거는 임시약헌이라 그럽니다. 임시약헌.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만약에 2번을 국무총리 대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라고 넣으면 그렇게 맞는 서술로 고치면 완전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용어 가지고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 명칭 갖고. 그러면 도는 거지. 완전히 그지? 그래서 내가 놀랍다는 거야. 야 이런 것까지 건드렸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8번은 2번이 돼요. 2번. 임시헌장은 5차 개헌 때만 썼던 표현입니다. 용어가. 오케이. 자, 19번. 그래서 18번은 상. 19번. 다음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6월이 포인트야. 어제 북한도에 주둔한 아군 700은 북로사령부 소재인 왕청현을 향해서 행군하다가 뜻하지 않게 같은 곳을 향하는 적군 300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던 땡땡땡땡땡땡 두 장군 역시 즉시 적을 공격하였고 급사격으로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했고 도주하는 적을 즉시 추격하여 현재 전투 중에 있다. 이게 뭐냐면 20년 6월이겠죠.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은 20년 10월부터거든. 이거 6월이라는 포인트. 그럼 이제 6월 봉오동 전투 때문에 개박살 났던 쪽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훈춘 사건을 조작했죠. 두만강 넘어 훈춘 일본 영사관을 마적을 매수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폭파시킨 다음에 출병 구실을 만들어서 출병해가지고 간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 3만 명을 다 죽여버려. 대량 학살을 해. 그래놓고 얘네들을 이제 유인해가지고 청산리 계곡에서 박살낸 게 20년 10월 청산리 전투. 1,200명 정도를 사살하고 나머지는 이제 3,000명 정도, 총 3,000명 정도를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는 청산리 대첩이고 그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을 또 자행하죠. 간도 참변 이후에 살기 어려워서 이제 어디로?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밀산에서 독립군 통합 부대가 조직이 되거든. 이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대한독립군단. 20년 12월에 그래놓고 이게 어디로 가? 자유시로 넘어갑니다.
근데 21년 6월에 자유참변 당하죠. 다시 돌아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통군부라는 걸 22년 2월에 또 흩어진 부대들을 모아가지고 통합부대를 만들어요. 이게 8월에 대한통의부로 명칭이 개칭되고, 대한통의부가 이게 23년도 24, 25년 참정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될 때 정의부하고 신민부 계열은 바로 대한통의부 계열에서 분파됩니다. 반면에 하나 23년도 먼저 만들어진 것은 참의부 있죠. 참의부는 임시정부 직할로 먼저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정신민부가 만들어졌는데 각각 자치정부 성격을 띠는데 25년도 일본 놈이 미시아 협정으로 또 타격을 줘. 미시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과 만주 군발이 장쪼린, 우진 이런 애 들어간 협약을 맺어가지고 만주에서 조선인의 무기 휴대를 엄금한다. 만주에서 정시용 같은 독립운동가를 지명하고 뭐 적발하면 일본으로 넘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약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삼부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게 삼부 통합운동이에요. 28년부터. 그런데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2부로 통합이 되죠. 북만주는 혁신의회, 남만주는 국민부. 이제 북만주 혁신의회가 2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29년도에 한족총연합회가 된다고 명칭이. 근데 그 한족총연합회 회장이 김좌진이었는데 30년에 암살당하고, 그래놓고 그 한족총연합회는 없어지고 30년에 한국 독립당이 또 만주에도 있어요. 그 산하 부대가 31년 한국 독립군인 거야. 총사령관은 누구? 지청천입니다. 근데 이때 31년 만주사변 터지니까 한중연합이 모색이 되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 플러스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뭐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대전자령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오케이? 반면에 남만주 국민부라는 정부 형태는 29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국민부가 없어지지 않고 그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조선혁명당입니다. 29년. 그 산하 부대가 조선혁명군이에요. 똑같이 29년입니다. 총사령관은 양세봉이죠. 그래서 또 한중연합이 모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하죠. 그래서 전개했던 전투가 뭐야? 흥경성, 영릉과 통화현, 유화현 전투, 이런 전투가 있는 거예요. 30년 초반에. 오케이? 근데 양세봉은 34년에 전사합니다. 그래놓고 대부분 중국 관내로 또 들어가.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 세력도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8년도에 김원봉이 중국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무장 한인 부대를 편성하거든.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38년. 거기에 이제 많이 합류하죠. 대신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부대는 40년 충칭에서 조직되는 한국 광복군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고, 이해가죠? 근데 그 조선의용대 부대원 중에서 젊은 청년들은 총대장은 김원봉인데, 총대장하고 노선 갈등을 빚고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던 중국 북부 지역인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이동했던 단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라고 합니다. 그 산하 부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 그래요. 41년도. 이게 더 확대돼 가지고 개편된 조직이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야. 이 김두봉을 주석으로 합니다. 그 산하 부대가 화북 조선의용군이라고 합니다. 42년. 이게 지역적으로 연안 동곡 지역이므로 연안파라고 하는 거야. 김두봉을. 연안파. 김일성 갑산파, 허가이 소련파, 박헌영 남로당파. 얘네가 이제 북한 정권의 축이 되는 거죠. 응? 그 북조선, 화북조선 독립동맹이나 화북조선 의용군 세력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간 세력은 북한의 정당을 만들어. 김두봉이. 이게 북조선 신민당이야. 남쪽으로 내려온 세력은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고 남한의 좌익 세력이 되는 거예요. 또 북한의 인민군의 토대가 됐던 애들이 바로 또 화북조선 의용군입니다. 김원봉은 나중에 42년에 충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죠. 김원봉은. 자, 그러면 이 뭐이니? 이 직후에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일제가 마족을 매수해서 훈춘의 민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를 핑계로 일본 군대를 두만강 이북으로 투병시켰다. 맞죠? 훈춘 사건 조작했잖아. 직후에. 예스. 1번이네. 그러면 2번. 조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흥경성 영릉간 통화연 유한. 이건 뭐? 조선혁명군이죠. 그죠? 조선혁명군 30년대 초반. 백운평 전투, 어랑촌 뭐 이런 데서 청산이 됐죠. 20년 10월. 중국 호로군과 쌍성보 경박호,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죠. 그죠? 지청천 한국 독립군. 이건 중급 정도의 문제로 봐야 돼. 중급. 자, 라스트 20번. 20번은 다음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 동그라미.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 항상 시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 물으러 온 친구도 있던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이건 이 헌법 전문은 언제냐면 제헌헌법이에요.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은 언제 만들어지죠? 제헌헌법 1940 공포된 게 8년 7월 17일. 그래서 제헌절이잖아, 그지? 제헌절. 그러면 요 제헌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선거제도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50총선거입니다. 50총선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948년도. 그 50총선은 남한 단독 총선을 얘기하는 거죠. 남한 단독 총선. 그런데 여기 김구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 불참. 김규식 선생은? 에? (50총선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또 공부를 해야 돼. 50총선이 어떤 내용인지. 근데 여기 김구 선생은 반대, 불참했다는 건 기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김규식 선생은 어떻게 했냐? 김규식 불반대예요. 불반대, 불참. 반대와 불반대가 뭐가 달라? 불반대?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인데 반대하지는 않음이라고 표현했어. 반대하지는 않음. 이게 뭐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자기는 찬성하지는 않는데 굳이 대세가 북한도 단독정부 쪽이고 갔다 와 보니까 남한도 그렇다면 나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단 나는 참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불반대라고 표현해야 돼. 예, 불반대. 요거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김구 선생이 익숙할 텐데. 예, 요게 익숙하지는 않을 거야. 불반대. 반대하지는 않음이라 그랬어. 50총선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냐?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제도입니다. 노를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어주는 걸 얘기해. 남녀 모두. 그죠? 그렇다면 선거권은 선거권은 만 몇 세 이상이에요? 거봐. 몇 살? 18세? 몇 살? 나 욕했니? 만 21세 이상입니다. 자, 분명히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걸 정밀하게 안 해놓은 거지, 그지? 만 21세 이상. 그럼 피선거권, 곧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의 연령은 40? 만 25세 이상. 나올 때가 됐다. 분명히 나올 때가 됐어요. 만 25세 이상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총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이때? 남북한 통틀어서. 총 배당된 의석수는 300석이에요. 이 중에 북한 의석수 100석입니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지? 북한 열리지 않았으니까. 남한만 단독 총선했으니까. 그러면 남한은 몇 석입니까? 아니, 의석 정해진 수가 200석이에요. 200석. 그러니까 인구 비례가 보면 2대 1이야. 2대 1. 200석입니다. 남은 200석인데, 그런데 당시에 이 중에서 198석을 선출했어요. 왜? 두 석은 왜 비어?
제주도 4.3항쟁 때문에 제주도에서 선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석은 비어서 제주 두 석은 제주 공석 제주 4.3항쟁 이것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두 지역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8석을 선출했다고는 해야 돼. 그죠? 200석 중에서 총의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힌 국회의원은 우리가 뭐라 해요? 얘네들 우리가 재헌의회라고 그러죠. 그죠? 재헌의회. 혹은 재헌국회. 얘네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 2년입니다. 얘네만 2년이야. 그지?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까 똑같이 가면 중간 평가를 하지 못하고 견제도 못하니까 얘네만 중간에 이제 2년에 다시 하기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재헌 국회에서 한 일은 뭐냐? 국호도 제정했죠. 그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 민국으로 흥하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정체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면서 부통령제를 두어서 내각제를 가미했어요. 내각제를 가미해서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이승만이죠.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그런데 이건 모두 간선입니다. 그죠? 대통령, 부통령 모두 간선이에요. 국회 간선. 직선이 아니고 간선이지. 그지? 국민 직선제가 아니고 이런 거고. 그럼 재헌국회에서 한 일,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돼요. 재헌국회에서 뭘 했냐? 의미 있는 게. 네.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48년 9월. 또 하나. 예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49년도 6월. 근데 수정해서 이제 실시하는 것은 50년 3월부터 실시하는데 6.25 전쟁 터지잖아.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하다가 57년에 그냥 종료하는 그런 게 이제 농지개혁, 남한의 농지개혁인데 또 귀속재산 처리법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만듭니다. 그럼 일제시기에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미군정 시기에 미군이 그걸 관장해서 소유하고 있었죠. 그 동양청식 주식회사라든가 얘네가 가지고 있던 그런 토지를 미군정사나 토지회사가 생기는데 그게 명칭이 신조선회사입니다. 신조선회사가 46년도 1월 달에 신한공사라고 명칭이 바뀌어. 이건 익숙하죠. 그죠? 신조선회사였는데 신한공사라고 바뀌고, 그런데 그 신한공사가 나중에 거대 지주가 된 거지. 그러니까 주체만 바뀐 거야. 동척에서 신한공사로. 그럼 걔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 우리 기존의 농민들은 그냥 전후 농민이었고, 지대만 좀 바뀝니다. 3분의 1로 지대율은 좀 조정이 되는데, 근데 나중에 48년도 잘 들어요. 48년 3월 22일 날 미 군정 산하의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곳에서 토지를 분배해요. 오케이? 이거 우리가 무슨 분배라 그러지? 그럼 미군정 시기에 가지고 있던 농지를 그 재산 전체를 무슨 재산이라 그래요? 일본 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미군정이 다 관장하고 있었잖아. 군정 통치였으니까. 그렇지. 적산이라 그래. 적산. 적산 중에는 적산 기업체도 있고 적산 농지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적산 농지 분배했던 주체가 중앙토지행정처라고 하는 곳이야. 48년 3월 22일 날 여기서 적산 농지 분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농지 분배가 들어갑니다. 알았지? 이 정보 상한선. 그러면 연 지가의 시세의 어떤 그 300%로 쳐서 지가를 책정을 해요. 그래 놓고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분배해 주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갚게 하느냐? 상환하는 방법은
상환하는 방법 뭐죠? 매년 수확물의 15%를 몇 년간, 아니, 매년 수확물의 20%를 15년간 내게, 20%를 15년간 이렇게 내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럼 적산이 분배가 됐냐? 한 85% 정도 불화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제 이게 3월 달이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승만 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하고 미군정하고 이제 그걸 넘겨받아요. 그 넘겨받은 걸 우리가 귀속 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귀속 재산도 이제 불화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농지개혁에 준용해서 그걸 정한 원칙을 통해서 분배가 되는데, 삼정보 상한선이죠. 그때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형태로 삼정보 상한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면 시세의 150% 가격으로 치는 거야. 이제는 미군정 하에서는 300% 가격으로 토지 가격으로 책정했다가 150% 가격으로 분배해주고, 연수확물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대신 이건 꼭 알아둬야 돼. 산림이라든가 간척지, 그 다음에 과수원, 이런 거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 이건 지주가 로비해서 그래요. 지주 입장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해야 돼. 그러면 자, 결론. 농지개혁에 대해서 지주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응?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이었으므로 지주가 로비해서 지주 입장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그 말도 맞아요. 그게 바로 아까 그 세 개,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단 또 북한하고 비교해야지. 북한은 토지개혁이라 그래. 왜? 산림, 간척지, 과수원 다 포함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고 하는데, 더 먼저고 더 큰 폭이죠. 북한은 46년부터 토지개혁에 들어갑니다. 그 토지개혁의 주체가 어디지? 명칭?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여기서 북한의 사실상 정권이거든. 여기서 토지개혁 들어갑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5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하고 다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정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건 건드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시사적으로 두세요. 나중에 한국전쟁 터지죠. 그지? 한국전쟁 터져 안 터져? 터지잖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38도선이었는데 한국전쟁 하면서 지금의 군사분계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 지역은 뭐야? 38선 넘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수복한 토지거든. 수복지구에 대한 또 얼마 많은 땅은 아니지만 수복지구에 대한 분배가 또 이루어져요. 네? 전쟁 끝나고 이것도 농지개혁에 준용해서 그 원칙 하에 또 분배됩니다. 이제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20번은 이게 지금 시기니까 48년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법에서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또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규정하였다. 오케이. 이 헌법에서 이게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런 게 또 있기도 하니까 이 헌법에 근거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하부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이고요. 제정해서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선출되었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 선포하였다. 그렇지, 뻔하지.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하여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봉암 등 중도 세력도 등용하여 정식 안정을 도모하였다.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봉암은 언제 이제 공산주의자였는데 언제 두각을 나타내서 이승만하고 경쟁했냐면 56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때 나왔죠. 근데 이승만의 어떤 상대로 나왔던 것이 야당에서 누구였어요? 민주당에서 신익희입니다. 근데 신익희가 전라도 유세 가다가 기차 안에서 죽죠. 그래서 후보가 사라진 거야. 그럼 다른 후보를 내면 되지 않느냐? 입후보 기간이 지났잖아. 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제3의 후보였던 무소속 조봉암이 제3으로 이제 올라서 유효 득표수 30%대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차피 이승만이 되는 조건이었어, 대부분. 그러니까 이승만이 되고 대통령은 정통령, 부통령은 장면이 됐다고, 민주당에.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인 거죠. 정통령은 자유당에서,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신익희가 죽지 않았으면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신익희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봉암을 찍을 것이냐 이승만을 찍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을 찍어야 된 거죠. 그래놓고 조봉암도 30%대를 득표하니까 정적은 죽이는 게 또 걔네들의 수법이잖아. 그래서 이제 조봉암을 사형으로 죽여버리죠. 근데 이거 이후에 조봉암은 진보당을 만듭니다. 진보당도 해산시키고 조봉암 사형으로 죽이고. 자, 그러면 4번에 그동안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은 강요 배분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때 재헌헌법 때 여기죠? 재헌헌법 때에 재헌국회 때의 구성을 보면 무소속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당선이 됩니다. 아셨죠? 무소속이. 그래서 무소속이 몇 퍼센트냐면 85석이에요. 85석. 42%. 그 다음에 이승만 계열 55석 27%대. 한국민주당 29석 14%대. 대동청년단이라는 이청천 계열 12석 6%. 이범석 조선민족 청년단 계열 6석 3%. 대한독립촉송 농민연맹 곧 이승만 계열인데 2석. 또 대한독립촉송 노동연맹 이승만 계열인데 1석. 기타 10석 15% 이래가지고 제일, 어쨌든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이 제일 많이, 예? 이때 재헌국회 때 제일 많이 당선된 것은 무소속이었어요. 무소속.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는 거야. 김구 선생도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했으면 다시 통일운동을 다시 하고 남북협상을 친일청산제라도 확실히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다 놓쳤다. 그러니까 두 번의 안타까움이 있다 그랬죠. 첫째, 좌우합작 운동에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50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9년도에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 그래서 권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자, 이래서 우리 2019년 경찰직 2회 2차 분석 및 해설을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좀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배열은, 구성은 어차피 전근대사가 많고 한 15문제 정도가 될 거고, 근현대사는 5에서 많으면 7 이 정도 선일 건데, 문제 풀 때는 항상 시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해놓고 한 85점 정도, 80점 이상이면 어쨌든 하이 클래스로 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개념 파악하고 시대 파악하고 의의 파악해라. 시대는 전근대사는 세기별 왕을 반드시 떠올리고, 근현대사는 이제 사건 순서를 보되, 문화재는 꼭 시대 파악하는 재료로 많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꼭 그것도 시기를 파악하는 재료로 꼭 써야 돼요. 문화와 정치는 연결시킵니다, 문제를. 자,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90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찍어주는 거, 시험 직전에 시사적인 거라든가, 요번에 특히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든가 전통 사찰 있죠? 세계 문화 유네스코 지정된 거.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서원, 요것도 지정된 것 중에, 그 서원 중에 어디가 낼 가능성이 높으냐? 경주 양동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옥산서원하고 안동 하회마을, 이것도 양반 반촌가옥으로 둘 다 세계유산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서원, 병산서원, 이걸 또 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럼 병산서원 서해 유성룡을 낼 거라고, 옥산서원 회제 이현적을 낼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낼 가능성이 높다. 아셨죠? 시험 직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